일본의 한 중의원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되찾아와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예전에 이제 독도를 놓고 일본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당연히 다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국방부에 뭐 한 15년 전에 일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외교부에 한 8년, 9년 전에 일했을 때도 당연히 그거는 그냥 무슨 좀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 배경은 미국이 각각 한국과 일본과 동맹 관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일이 한국과 일본이 동맹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안보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인데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한일 관계가 정말 나빠졌고 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미국과의 관계도 또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도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아주 다른 나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뭐 중재하거나 갈등을 완화시키려는 그런데 초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있고 또 얼마 전에 일본은 점점 더 정말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방위백서에도 독도 영공을 누군가 침해하면 저희 나라를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독도 영공을 자기가 침해 당하면 항공 자위대가 긴급 발진해서 대처하는 거를 이제 매뉴얼화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취지를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조치를 한국에 대해서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을 동렬해 놓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지소미아 파기나 그 전에 일본의 주장이지만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 뭐 이런 것들 또 한국의 독도 방어 훈련 등에 대해서 일본도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이제 군사적으로 긴장 가능성이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물론 지금도 뭐 이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근데 저는 무엇보다 더 우려스러운 거는 일본 미래 세대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극소수 우익이 독도 영유권, 독도를 뺏어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젊은이들의 일본 젊은이들의 정서는 지금 기존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뭐 2011년부터는 일본이 정식으로 교과서를 검증을 통과해가지고 한국이 대개 교과서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배운 세대가 지금 이제 20대를 다 장악하고 좀 있으면 30대 되고 40대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전에 전쟁을 일으켰던 세대에 비해서 전쟁에 대한 부채의식이나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낮을 뿐만 아니라 독도를 불법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다른 나라가 이제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걸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정말 그 무력 충돌 가능성도 점점 커졌으면 커졌지 뭐 작아지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본이 만약에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독도 인더 헤이그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독도 인더 헤이그는 한일 간에 이제 독도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다가 한국 정부가 이제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일본이 그걸 빌미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기습적으로 군함들을 보내서 독도를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 이렇게 요구를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선택지는 이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하나는 일본 말대로 소송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근데 우리가 소송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가서 뭐 이겨야 본전의 소송을 왜 하겠습니까? 이제 근데 소송을 하자. 첫 번째 선택지는 일본을 원하는 대로 소송을 해준다. 두 번째는 군사력으로 어떻게든 물리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이것이 다 부담스러우니까 마지막 세 번째 뭐 옵션인 유엔의 안보리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는 거죠. 일본을 규탄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피해자고 일본이 다 이제 국제사회가 우리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기대했지만
현실은 유엔 안보리는 이거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그러니까 재판소인 거죠. 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유엔 안보리가 어떤 분쟁에 대해서 그 재판을 하라고 권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이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또 소송을 해내는 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린 것이 저의 독도 인 더 헤이그 소설의 주된 내용인데, 네. 만약에 이제 가능성 낮겠지만 일본이 독도를 점거한다면, 뭐 지금 그 일본 해상자유대가 상륙 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점거한다면 저희는 저희의 그때 선택지도 소설에 있는 선택지와 크게 다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설을 쓰셨는데요. 네. 소설이 현실화됐을 경우 예, 작가로서는 좀 내가 쓴 소설이 현실화됐다 해서 예, 예.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기분 안 좋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굉장히 네. 불행하고 좀 곤란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애를 갑자기 지나가던 삼자가 예, 예, 예. 당신 애가 아닌지 맞는지 그렇습니다. 예, 한번 뭐 소송을 유전자 해보자. 검사해 보자고 막 그러고 그러면 그 기분이 나쁜 아주 거죠.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가는 예, 건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예. 좀 적당하게 관리를 잘 그렇습니다. 못해온 거 아닌가, 전략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예, 이런 예. 또 반성을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말씀대로 이제 우리 자식인데 계속 우리가 먼저 나서서 계속 우리 뭐 자식이다, 여기저기 우리 자식이다. 우리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과연 현명한 전략일까? 또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추궁을 하고 하면 일본 분명히 반드시 보복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항상 그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걸 명분으로 활용하고, 우리가 예전에 50년대 처음에 평화선으로 독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도에 일본이 계속 이제 와서 독도를 막 상륙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또 독도에 이제 경찰을 54년부터 주둔시키고 지금까지 와 있는데 아주 뭐 좋은 결정이라고도 생각하지만 그 직후에 바로 자위대법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빌미로 자위대법을 통과시키고 자위대 양성 계획을 만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반드시 저쪽에 액션을 또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생각해서 저희에게 별 득실을 좀 생각해서 좀 처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판사를 16년 동안 하시고 방위사업청으로 가셨는데요. 예. 이 독도를 방위하기 위해서 좀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방위사업청에 저희 정부에서 최초로 이제 이른바 뭐 경항모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항공모함 있고요. 말씀하시는 예. 이제 뭐 대형 수송함인데 공식적으로는 일본은 뭐 지금 한 23년 안에 경항모를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뭐 한 4척 이상 만든다고 합니다. 또 구축함이나 이런 거는 저희보다 한 2~3배는 많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도 뭐 해상 전력을 꼭 일본을 상대로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여러 지금 동북아 질서를 이제 생각하면서 좀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를 둘러싼 군사 뭐 나라들이 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러시아, 뭐 중국, 북한, 일본, 뭐 정말 만만치 않은 나라고 이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서도 뭐 국방비를 막 올려서 뭐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필요 최소한도의 어떤 조치는 해야 되고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의 전력에 대해서 좀 분분합니다. 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이렇게 침략했다고 했을 경우에 예. 그 한국과 일본이 어떤 불행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어떤 전력, 해군력이라든지 육군력이라든지 이게 과연 의견이 좀 엇갈리거든요. 예, 일본은 그 자위대가 있죠. 자위대가 있는데 뭐 헌법에는 이제 군대를 보유할 수도 없고 군대가 아니니까 또 뭐 군사력을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매년 일본은 방위비가 저희보다 높았습니다. 네. 예.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국방비 50조 이제 통과될 건데
그래도 하여튼 이제 좀 근접했지만 일본은 또 내년 뭐 후내년이면 60조, 70조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돈을 투자해서 근데 자위대 그 인원이라는 것이 저희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육군 중심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은 아무래도 이제 또 해군 중심의 그런 돈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전력을 많이 이제 키워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군만 놓고 보면 일본이 뭐 아무래도 구축함수나 뭐 항모수나 경항모 같은 것도 이미 있는 거고 이지스함도 벌써 저희보다 여러 척 더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일본은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만만한 나라는 아닌데 그럼 저희는 그러면 약하고 힘없는 군대냐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강해져야 되고 지금 또 일본이 뭐 상당히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약한 군대는 아니고 상당히 강한 세계적으로도 강한 군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